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저희들 생태 환경, 저희들이 살아가고 숨쉬는 이러한 자연을 저희들이 망각하고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무시한 채 살아갔던 모든 것을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발제할 두 팀이 있습니다. 우리 이론과 또 실제 현장 조사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외국의 그런 자연을 통한 교육이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또 자료를 통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세계와 삶의 윤리라는 제목으로 박준구 군이 쓰신 거를 정리한 거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입니다. 생명공학은 죄인이 인간이 주체가 되어 의학적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윤리학은 무엇을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이 좋고 나쁜 것인지를 이론적으로 규명하는 과제를 다룬다면 신학, 생명공학 그리고 윤리학이 겹쳐있는 자리에서 생명윤리학적 문제들을 다루려 할 때 최소한 두 가지 기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독교 생명윤리학의 기독교적 자기 정체성을 규명하고 지지할 수 있는 성서적 적절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생명 현상에 대한 다차원적인 이해의 적절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적절성은 생명 현상을 둘러싸고 다양한 가치가 개입하게 되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이해부터 사회 정책이나 정치적 입장들에 대한 이해의 적절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입장마다 기독교 생명윤리학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세 가지 신학적 견해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전통적인 신학의 삼각대 이론을 충실하게 따르려는 이들은 국가, 교회, 가부장의 권위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 생명윤리학적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 경우 과거의 규범에 충실하고 과거의 규범을 존속시키는 한도 안에서 생명윤리학적 주제를 판단합니다. 두 번째 입장입니다. 두 번째 입장은 상환윤리적 접근입니다. 이 입장은 기독교적 가치를 승산시키지 않으면서 그 적용 범주를 보다 현실성 있게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상황윤리의 장점은 상황 이해에 대한 지적 성실성을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성서 본문의 문자적 권위보다 성서 전반에 흐르고 있는 포괄적 원칙의 빛 아래에서 현대 생명윤리학적 주제를 다룹니다. 그 결과 생명과학과 현대기술과학이 제시하고 있는 많은 가능성들 중에서 무엇이 참된 의미에서 사랑과 정의를 수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상황 분석에 깊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이 입장은 전통적인 주장을 수정하고 새로운 윤리적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원칙에 충실하고 부수적인 윤리적 규칙들은 가변성에 개방한다는 점에서 임의적이고 충분한 판단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는 혼란스러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전통 신학적인 입장은 이제 생명윤리학도 성경 그죠? 또 네. 교회, 국가 그 기본적인 그 틀 속에서 그 빛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인간의 그 자연사 우리 그 존엄성 문제 다루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할머니 그 인공호흡기를 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들 그런 것들을 전통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상황윤리적으로 바라보자. 좀 약간 개방적인 입장이겠죠. 아무래도 이 사람이 지금 다 99세고 더 이상 살만한 어떤 특별한 다 인간은 존엄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의식도 없는데 계속 식물일간으로 살려둘 필요가 있겠는가? 자식들이 동의하면 그 호흡기를 뗄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입장도 될 수 있겠죠. 오늘날은 진짜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그게 좀 중요하죠. 이혼 문제, 동성연애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에 또 기독교 윤리에 포함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입장은 현대 사회에서 야기하는 사회의 윤리적인 주제들에 관하여
기독교적인 특수한 답변이 없다는 입장에서 출발합니다. 생명윤리 주제에 대한 강론적인 논의에서 인문, 사회과학적 견해들에 비하여 신학적 견해의 우월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입장입니다. 여기서 박충구 씨가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첫 번째의 경우에는 신학이 과도한 자기 기만과 오만에 빠지는 경우라면, 두 번째 경우는 서구의 기독교 문화 속에서 내재된 기독교적 가치를 생명윤리학적인 해석학적 지평에 접속시키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는 기독교 신학이 하나님의 생명 창조와 보존 뜻에 충실하지 못한 신학적 사유를 통하여 무수한 죄를 범해왔다는 사실을 교회 안의 질병으로 겸허하게 인정하고.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세요? 왜 저게 그렇게 되는 거야? 예. 예뻐지기 위해, 더 건강해지기 위해,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기 위해 전 삽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 혹은 가족을 위해, 너무 예쁜 아이를 위해 사는 분도 계시겠죠? 끊어요? 예, 일단 끄고. 네, 당황스럽네요. 잠이 깎였죠? 예, 테레비가 켜있네요. 자, 계속하죠. 전주현이 나왔네. 네, 사실 보편적인 생명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하여 다른 인문사회과학과 연대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 생명윤리의 교육적 과제는 기독교적 독백이 아니라 인문학적 대화 및 소통 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마지막 입장이 서구 기독교 문명사 속에서 19세기까지 제외되었던 한반도 아시아에서의 생명윤리학적 방법을 가장 잘 제시할 수 있는 견해라고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적 가치의 우월성을 공허하게 주장하지 않고 성실한 진리 담론을 통하여 보다 생명의 가치를 실현해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열린 기독교적 자세와 동기를 마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은 보네퍼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즉 부정적인 자기 해체와 새로운 구성적 주체 형성이 가능한 기독교인의 실존을 지시했던 견해와 유사하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 박충구 씨는 세 번째 입장을 지금 지지하는 거예요. 지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입장으로 기독교 윤리적 문제를 볼 것인지, 자, 생명윤리학의 문제 지표 한번 봅시다. 생명윤리학의 문제 지평입니다. 기독교 생명윤리학 혹은 생명윤리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나타난 것은 사실상 근래의 일입니다. 생명윤리학의 문제 지평은 최소한 대략 5가지 큰 범주로 나누어 연구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형성 과정에서 야기하는 문제들, 두 번째로 개체 생명의 존엄과 정체성 문제들, 생명 공동체의 미래와 연관된 실험실의 문제들, 국가 단위의 생명윤리학적 정책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적 전 지구적 생명 생태라는 인식 지평들이 그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 지평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신학적 사유를 과거의 신학 속에서 찾아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 아래 생명윤리학적 문제 지평을 이제 로마 숫자로 로마자. 네, 5가지로 해서 이렇게 나눠본 것이 있습니다. 네, 생명윤리의 교육 과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인지 지평을 1에서 5 영역까지 주체적으로 넓히도록 돕는 과제를 포함합니다. 생명윤리 교육의 과제는 생명윤리의 인식 범주를 넓혀 생명권 관수성을 키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다음으로 생명윤리를 담아낼 수 있는 신학적 지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생명윤리학적 주제들을 담아낼 수 있는 신학적 지평은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 창조와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 이해, 두 번째로 생명에 대한 연대적 책임의 지평, 세 번째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결정 과정에 관한 생명신학적 이해,
네 번째로 생태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의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신학적 인식 비평을 담을 수 없는 신학은 현대 생명윤리학적 논의에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문화적 신학이나 제국주의적 신학, 번영신학과 같은 전통들은 비록 평화와 영혼 중심의 생명윤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세계적인 구원론에 관심을 두고 현실 인식과 신앙 공동체의 책임을 규명하는 일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 전통 신학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에서 설교 때나 이럴 때 요즘에 뭐 인공수정으로 뭐 다둥이도 낳는 게 아주 유행처럼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신 못하는 게 문제도 아니고 그 지금 뭐 하나님께 이렇게 뭐 매달려 기도하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아. 그죠? 애기 없다고 한나처럼 막 우자하다 울고 그러는 여인들이 이제는 없어지는 시대가 다 거의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그 둘리 같이 그런 양도 복제해서 만들고 또 멸종됐던 것도 어떻게 DNA로 해서 다시 또 복원시키기도 하고 아주 그런 희한한 세상이 되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장점이라면 뭐 불치병 같은 거, 난치병을 그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회복시킨다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다음에 우리가 장기를 갈아 끼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간, 위 뭐 이런 거. 그러면 영생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거의 120살 이거는 기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설교를 거의 전통적 교회에서는 안 하셔요. 하나님 말씀 텍스트 중심으로만 하니까 이제 그 컨텍스트가 많이 변하는데 과학기술 덕분에 또 이렇게 발달돼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학적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논의를 좀 해야 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관점으로만 말씀만 가지고 설교해 갖고는 물론 영혼을 살찌고 뭐 심리를 치료하고 이런 거는 공헌하겠지만 세상에 일어나는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답을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떤 신학적인 지평을 우리가 가져야 될까 그 얘기입니다. 네. 전통적인 개념을 좀 더 살펴보면 기독교는 생명에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국주의적 종교의 속성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번영신학은 생명 공동성의 지평을 찾기보다는 경쟁과 억압의 이전구조 아래로 생명들을 몰아넣었고 이윤과 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자본주의적 자유를 옹호 지지함으로써 인간의 죄스러운 욕망을 자제시키기보다는 이를 자극하며 풍요와 번영, 보다 사치스러운 삶을 얻기 위하여 생태계의 생명 균형을 파괴해온 정신적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번영신학과 생명신학은 극도의 대립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번영신학이란 말이 뭐 특별히 그 신학 그 어떤 학문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관점이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축복하셨다. 모든 주권을 맡기셔서 만물을 다스리라. 이걸 마치 우리 마음대로 자연을 해도 된다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그 정말 구원은 물론이와 이 세상에 물질적인 모든 축복을 자식의 축복 이런 걸 다 주셨다고 하니까 땅도 내 거. 그러니까는 내 땅이 모자라면 남의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식민지를 만든 거야. 그 서구들이. 그 다 기독교인들이 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관이 첫 번째 그 선교관은 서구의 전통신학에서 나온 선교관은 정복형 선교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던 거지. 서구 신학이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인간이 가졌다. 그 제일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열등한 미개인, 아프리카 이런 사람을 개조해야 된다. 너희들 애니미즘, 그런 정령신앙 이거 무식한 거다. 우리 기독교 인격자 하나님을 믿어라. 종교도 막 바꾸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몰래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기독교 교회를 나오고 뒤에서는 일부 다쳐 이제 그 전통적인 그런 그것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또 모든 정령 숭배 뭐 아프면 무당 같은 거 찾아간다든지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도 권사님들 뭐 아들 딸 결혼시키려면 그 뭐 궁합인가요? 사주인가? 그거 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 그 전통적인 깔려있는 무속적인 거 뭐 전통적인 거를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겉으로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게 우리 제대로 우리 삶에 대해서 답을 못 준 거야.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를 그냥 답을 안 주니까 그런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게 얼마 전에 그 대통령 뭐 비서했던 옛날에 국회의원 때 그 사람이 어디가 있었냐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그 얘기 나왔죠. 근데 누구를 찾아가 있었대요 그때? 무속인을 찾아갔대잖아. 그 자꾸 따지니까 당신 그날 어디 있었냐? 그랬더니 처음엔 다른 말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무속인을 자주 만난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이게 참 우리나라가 정치가 무속인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번에 뽑힐 운이 있냐? 국회의원 될 거냐? 이거 자주 찾아온다는 거야. 정치인들이. 그 사람 뭐 공부를 못했겠어? 기독교인들도 찾아가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다고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목사님의 사위거든. 지금 논란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종교하고도 상관없이.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 점을 보거나 이런 거 다 징계하셨잖아요. 이제 이런 번영 신학이 일종의 그런 잘못된 신학도 아니죠. 말하자면 그런 가치관에서 선교관도 그래서 생명의 균형을 파괴온 책임이 지금 있다는 거. 자, 생명신학 계속. 네. 여기서 저자는 기독교 신학의 유산에서 생명 윤리학적 지평을 확보할 수 있는 신학적 유산을 번영 신학이 아닌 기독교 평화 신학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평화 신학은 성서적 전통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 에큐메니컬 담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생명을 지켜온 신학적 유산들을 찾아 그것들을 종합하는 데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생명권 옹호의 신학으로서 평화의 신학은 성서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의 삼위일체적 내적 본질이 하나님의 평화와 마주 닿아 있으며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평화의 신학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가집니다. 따라서 평화 신학 없는 생명 존중의 기독교 교육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평화 신학적 유산은 기독교 신앙의 영성을 단순, 정직, 겸비, 평화, 생명 가치를 지키고 보존하는 데 그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명적 공감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기독교 평화주의 전통은 개인적 영성이 특권화되지 않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에는 평화적 연대를, 신앙 공동체에는 억압 해체적인 공동선을 지향하고 민족주의와 공동체주의 그리고 국가주의에 현혹되지 않으며 국제적이며 생명 간의 평화 연대를 추구해 왔습니다. 생명과 생명의 집인 환경세계가 위협받고 있는 오늘날 생명윤리 교육의 틀로서 평화신학의 윤리적 전통을 발굴하여 평가할 긴급한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네. 평화신학이라고 이 사람은 한번 그렇게 말을 붙여놓은 거네요. 그죠? 네. 번영신학, 생명신학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생명신학이 이 평화신학으로부터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이제 본 거죠. 네. 평화신학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과제는 현대 문명과 문화 속의 기독교 신앙이 오늘의 현대인들에게 유의미성을 줄 수 있는 신학적 유산을 되찾고 이를 현대 세계 속에 적절하게 해명함으로써 현대인들이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연관됩니다. 생명윤리학적인 문제지평은 전통적인 윤리학적 사유, 즉 덕의 윤리가 지향했던 행복이나 의무론적 윤리가 지향했던 정의의 과제를 넘어섭니다. 자연적 인간 생명을 변형시키려는 생명공학적인 요구들을 질병 치료와 우생학적 연구와 마주 닿아 있는데 그 방법과 목적은 효용적 가치에 모아지고 있고 그 효용적 가치를 창출하여 부를 증진시키려는 국가와 의료기업의 상업주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덕이론이나 인격적 의무론 혹은 사회복지적 효용론은 생명윤리의 모든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학에서 덕이론은 개인 윤리의 기초가 되고 의무론은 인권 사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고 효용론은 사회 집단의
이해관계 잘 보세요.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좀 더 넓은 지평으로 윤리적 시각을 확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윤리적 지평을 찾아야 하는 당위는 1990년대 초부터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스 킹이 이제 제안하기 시작했는데요. 매우 포괄적이며 포스트 모던한 세계에서 세계 시민으로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이들에게는 매우 타당한 제안이라고 평가한 것이 있는데요. 한스 킹은 한 사람이 자신을 규정하던 민족과 국가, 영토라는 관념과 국경을 넘어서 보편적인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규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절한 삶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여기서 새로운 생명 규범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유산인 평화신학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평화신학을 이제 부르짖으시는데 전통신학은 아니고 네네. 한계가 있다. 자, 그럼 평화신학은 어떻게 전개되고 그것에 관련된 생명윤리는 어떤 시각인가? 평화신학의 전개와 생명윤리입니다. 저자는 보다 적극적으로 평화신학의 전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성서적 근거와 신학적 유산을 재평가하면서 오늘날 생명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기독교적 관심과 참여를 요구하는 신학적 동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샬롬의 신학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샬롬의 신학이 평화의 신학하고 같은 말인 걸로 그렇죠. 저는 샬롬이 이해했습니다. 평화니까. 네. 예. 샬롬의 신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동기화시키는 영성의 모태이며 구체적인 삶의 실천 과제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근원적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의 표현을 빌려 말한다면 해안과 상함이 없는 평화가 샬롬이라고 말하면서 이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네, 이사야 말씀 제가 생략을 했는데 이사야 말씀은 사자하고 그래. 토끼였나요? 어린이가 같이 뒹굴며 근데 그게 진짜 그 문자적으로 보면 참 불가능한 얘기고 오히려 위험한 상황 같은데 이제 그게 평화롭게 서로 모든 관계가 평화롭게 이루어지는 네 그런 모습을 평화의 신학은 따오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샬롬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의 증거가 된다고 말합니다. 개인의 영성, 개인과 개인의 관계,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회와 국가, 그리고 종교와 과학, 인간과 자연 사이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의 신학은 정치, 경제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생명윤리학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과제로서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인식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살아야 할 과제가 됩니다. 샬롬의 신학은 기독교 신학 안에서 형성된 반평화주의적 신학의 전통을 해체하고 참된 평화, 생명 공동체를 위한 신학으로 재해석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시각을 형성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기독교 신학은 오늘의 생태적 위기, 생명의 위기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생명윤리의 지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평화 신학은 정치적 지배와 경제적 착취와 억압, 국가주의가 이윤의 극대화를 앞세워온 상업주의와 더불어 생태계를 파괴해온 역사를 극복하고 창조세계의 온전함과 건강함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사실은 우리 생명공학 이런 것들도 지금 줄기세포 이런 것도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가 더 빨리 발빠르게 움직이느냐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발전하는데 그 산업이 지금 문제는 예를 들어 장기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어떤 윤리적 검토 없이 일단 그게 이윤이 많이 남잖아요. 거기서 산업이 부흥하면 그것으로 부가가치가 많이 남으니까 다른 나라의 기술을 팔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시각으로만 자꾸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어떤 기준을 제시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혼란한 시기에 이제 이게 문제인데 우리 이 박중구 교수님은 사실은 평화신학을 자세히는
여기다 다루진 않은 것 같아요. 네. 평화시라고 말은 붙이셨는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결론이 벌써 나왔습니다. 네, 제가 여기 보면서도 평화 신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평화 신학에 대해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제가 좀 많이 빼먹은 것도 있긴 한데요. 있긴 하지만 네. 야, 결론 얘기해 주시죠. 네. 평화 신학의 결론으로서 말씀드리면 평화 공동체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말합니다. 평화 신학에 의하여 동기화되는 기독교 공동체의 실천 지평은 세 가지 필수적인 교육 과정을 요구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선함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기독교 평화 전통에 대한 비판적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현대 생명 윤리의 문제들과 관련하여 생명의 톤전성과 건강함을 규명하는 강론에 대한 교육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평화 신학에 의하여 동기화된 기독교 생명 윤리학적 실천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생명공학, 생명의 온전함과 건강함을 증진하는 생명공학, 그리고 모든 생명 간의 정의와 균형을 지킬 수 있는 생명공학을 지지하고 후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1948년 인류의 보편적 인권 선언을 인류 사회를 위한 생명윤리학적 지침으로 받아들이면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모든 생명의 권리, 자유, 평등과 희망을 인정하는 보편적 생명권 평화 선언을 우리는 구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생명윤리적 교육과제는 평화신학, 생명윤리를 형성해낼 수 있는 방법과 필연적으로 연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꼭 생명공학적 현실을 품에 품고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 간의 평화를 실천하고 증진하려는 노력에서 현대 생명윤리학과 평화교육의 과제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종교는 평화를 품어야 생명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그 논문을 읽고 발제자가 이제 마지막에 코멘트를 좀 다르라고 했거든요. 제가 자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토론 주제를 하나 내놓으셨네요. 네. 본 발제를 준비하면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세계에 대해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전통 신학에서 잘못된 성경 해석으로 인하여 그동안 너무 자연과 세계를 무시하는 경향을 가졌으며 또한 인간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으로 반문화적 신학, 제국주의적 신학, 번영 신학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었으며 그 대안으로 저자의 평화 신학의 대안으로 제시할 부분은 앞으로 신학에 있어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화 신학을 통하여 조화를 이루어 나가려는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이며 성경적 근거로서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쪽으로만 너무 주장하게 될 경우 한편으로는 구원에 대한 기독교적 색채가 중심 사상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면에서 약간의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화 신학에서의 평화 공동체로서의 신앙 공동체를 가진다면 그 공동체 안에서의 또 하나님의 뜻을 또 잘 살린다면 이러한 기독교적 색채가 흐려지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교회들에게 있어서 평화 신학은 좋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본인의 비평이죠. 이 논문에 대한 네, 토론 주제로 내놓으신 거는 네. 샬롬 신학, 평화 신학은 전쟁의 정당화를 주장하는 반평화적 주의적 신학의 전통을 해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참된 평화, 생명 공동체를 위한 신학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데 그렇다면 생태계를 파괴해온 역사를 극복하고 창조 세계의 온전함과 건강함을 실현하기 위한 것을 어떤 실천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평화의 신학적 입장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저자는 평화 신학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지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된다 부분은 사실 제시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방향성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천해야 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팀 쿡이 얼마 전에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네. 커밍아웃 했다고 그랬는데 그 아이폰 판매에 그것이 영향이 얼마큼 미칠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나도 놀랬어요. 물론 뭐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도 철학자도 있었고 다 그랬지만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정말 그 애플 이런 정말 유명한 현대 청소년들이나 청년이 좋아하는 그 현대 기기를 생산해내는 애플에서 최고 경영자가 커밍아웃을 하고 그 한마디 또 대단해. 자기는 그게 신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대. 자기의 지금 그런 성적인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삼성이죠. 저 라이벌이. 삼성은 아마 그 외국 신문에서 이런데 저널에서 삼성은 다 너도 나도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해야지 맞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워낙 라이벌이니까 그렇게 농담조로 얘기한 거를 나왔는데요. 지금 사실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뭐 성도들 가운데 동성애 문제 같은 거 다루는 설교나 어떤 주제로 토론 주제로 청년회 때 다루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그 줄기세포로 이용한 여러 가지 그 인간 생명을 연장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지. 그 강남의 할머니들은 그 회원권이 1억짜리 회원권이 있대요. 병원에. 그래서 뭐냐. 자기 줄기세포로 갖다가 맡겨놓고 냉동 보관에게 맡겨놓고 그 뭐 무릎이 좀 아프다 오늘 여행을 가야 되는데 좀 수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 주사를 맞는 거예요. 자기 줄기세포 보관한 냉동 그걸 풀어서.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거는 유효한가 봐요. 10년이면 10년 회원권을 끊어서. 근데 그게 1억이래.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몸을 좀 건강하게 고치고 그리고 갔다 오고 이런 되는 거야. 예. 그럼 뭐 돈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건강의 의미가 돈으로 마치 무슨 상품을 맡겨놨다가 무슨 의족을 예를 들어 그렇게 도움을 받는 것처럼 로봇의 도움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자기 몸에 직접 주사 놓고 이러는 건데 그런 진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아지 그 애완경 요즘에 많이 기르잖아요. 근데 뭐 자식보다도 더 이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친구 여동생이 독신인데 애완견을 길렀대요. 근데 걔가 뭐 어디가 아팠대.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려갔는데 줄기세포로 이렇게 맞췄는데 200만 원. 근데 걔가 계속 오래 살아면 괜찮은데 그게 사실은 그때는 좋아진대요. 한때. 근데 영원히 그게 완전히 회복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또 얼마 있었다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 울고 그거 정말 동물을 저렇게 인간도 못 쓰는 돈까지 써가면서 그렇게까지 아끼고 위해야 되는 그래야 될까? 그런 현실들 이게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거의 기존 교회에서 안 다루는 이게 과연 평화신학이 나아갈 길이 있을까? 그런 장이 있을까? 펼쳐질 장이. 근데 그게 우리들이 토론 제목일 것 같고 또 뭐 적용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그거 뭐 간단하게 뭐 청소하고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 신학이니까 좀 개념을 어떻게 의식을 우리가 좀 전환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우리 각자 의견을 좀 한두 마디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평화신학이 생명윤리와 관련돼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성림교회 갔다 와서 자기네 교회 가서 조금 뭔가 좀 제안하거나 실천한 거 없어요? 혹시 이수교회? 아직 실천을 한 건 아니고 제가 좀 제안 드렸던 거는 내년도에 이제 인테리어나 이런 걸 바꿀 때 저희가 좀 딱딱하거든요. 전체적으로? 현관도 뭐 그냥 헝하고 아이들 공간도 색채감도 없고 물론 자연 환경은 좋아요. 뒤에 산이 뒤에 있어서. 산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고려해서 좀 아이들 연령대에 맞게 좀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쓰레기통에 있어서도 저희 애들이 청소를 하는 건 아니고 사찰집사님이 계시니까 사찰집사님이 쓰레기 정리를 하시는데 저희가 분리수거 통이 있긴 있어요. 저희 층에 이것들을 잘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거랑 그리고 이제 던져서 이렇게 화재 진압하는 거 그런 것들 좀 말씀드려가지고 예. 연말에 네, 네. 예,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려고 네. 생각한다. 우리 손정원 씨는 어떻게 하면 이 생명윤리가 교회 안에서 거론되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저는 이 전학기 때 기독교 사회 윤리 공부를 들었었거든요. 예, 윤리가. 거기에서 대리모를 발제하고 아, 거기에서 이제 네. 뭐 여기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 네. 보면서 생태계 문제도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거든요. 주제는 그때, 없었는데.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본질과 약간 벗어난다고 생각을 생각하시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런 주변부의 문제를 다루면서 본질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접근할 수 있다. 예,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회 되면은 그때 나눴던 주제들을 좀 더 보강해서 청년들이랑 같이 세미나 하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대리모 문제에서 대리모들 그리고 대리모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 여러 문제나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세미나나 토론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좀 깊이 토론할 시간이 필요하죠. 자기 생각을 나누는. 네. 우리 좀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교회는? 저도 예. 그 세미나를 좀 생각해봤는데 뭐 설교 시간만으로 그렇게 막 전하기에는 일방적인 거 갖고는 안 네.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청년부가 한 달에 뭐 한두 번씩 그런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생명 쪽으로 해가지고 뭐 평화의 신학을 다루는 것도 좋겠다. 네, 예. 우리 박광선 씨. 저는 사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생명 윤리적인 부분이고 뭐야 그거 평화신학. 예, 뭐라 그래 그거 인공 수정이나 막 이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부터 인간은 계속해서 오래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지금 뭐 그런 줄기세포 연구나 막 이렇게 하는 게 결정적인 거는 이제 뭐 죽지 않고 오래 살고 이게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 아프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그거를 교회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사실 우리가 그게 정말 성경과 다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상반되는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는 사람은 되게 좀 사실 그 고통이 되게 크죠. 근데 인공수정이나 뭐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그건 또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으로서 그에게 또 전해지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또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되게 싫어하잖아요. 자기가 좀 없어 보이고. 그렇죠. 자기가 좀 능력 없어 예. 보이고. 그래서 씨 없는 남자인 것 같고 막 이래서 좀 그런 걸 꺼려하긴 하는데 저희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 있긴 한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어찌됐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을 좀 넓게 가지고 그런 거 역시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으로서 전해주신 건 아닐까. 분명히 세상적인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걸 세상적인 방법이라고만 생각하고 우리는 뭐 세상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안 돼라고만 얘기한다면 사실 저희가 지금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병원에 간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보면 뭐 세상적인 방법이 진짜 감기만 걸려도 주사를 한 대 맞는 것도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의 방법 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어떤 확장시켜 나가는 범주 안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하면 어떨까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르죠. 아무래도 네. 옛날 목사님하고. 근데 우리 박형근 씨 본인은 좀 어떻게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는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선
가치관을 우선 바꾸는 게 또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게 첫 번째고 그 평화신학이라는 게 이제 조화 많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자기를 좀 버리는 그런 훈련을 시키면은 인정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나눔 또 물론 이제 물질적인 개념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 나눔. 그렇죠. 나눔, 생각 나눔도 있고 이제 진짜 물질적인 그치. 것도 이제 뭐 나눔. 바자회 같은 것도 사실 그런 의미가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눔, 그다음에 아껴 쓰기, 그다음에 좀 저희가 이제 좀 이기심을 버리는 그런 훈련들을 실천들을 이렇게 점검해보고 그런 걸 실천할 수 있는 것들 한번 매번 나는 요게 좀 요런 부분이 좀 이기적인 것 같아라는 것들을 좀 버리는 훈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그것조차도 이제 예수님도 많이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버리라, 좀 비우라. 비유라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도 인간도 사실 그 생명윤리에 문제가 되는 것들도 사실 건강이랑 이런 것도 사실 좋게 쓰면 말씀 얘기했지만 좋게 쓰면 좋은 거 좋게 쓰면 나한테 유익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사용 용도가 나중에 변질돼가지고 좀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네. 이게 너무 오래 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팔려고 한다거나 이득을 보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 필요한 사람은 분명히 있고 그거를 통해서 더 삶을 더 윤택하게 더 삶을 좀 더 살 수 있는 도움을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분명 기회가 필요한데 그게 잘못된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운동을 한다면은 좋은 방향으로 잘 인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단 신학으로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생명윤리라는 게 거의 이제 신유하고 많이 관련될 것 같아요. 사중복음 중에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라면 신유 부분을 참 많이 재해석이 돼야 될 것 같아. 그죠? 단순한 뭐 몸이나 정신적인 회복, 주님께 기도해서 회복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보다 확대된 해석, 현대적 해석이 좀 우리 교단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평화신학이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통신학 우리는 보수적, 뭐 좀 복음주의적 전통신학을 이어간다는 입장에서는 이 생명윤리, 생태학적인 접근이 거의 다르지 않아서 우리 서울신학대 MDB 커리큘럼에도 이런 컨텍스트에 관련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과연 이런 걸 얼만큼 실천하는지 제가 외국에서 좀 있어봐서 좀 놀란 경우들이 있는데 그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병에 걸리는 걸 에이즈라고 그러죠. 예, 그 동성애 때문에 걸리는 병이래요. 근데 그 에이즈 환자들을 우리는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잖아요. 그 치료를 위해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타부시하고, 그죠? 가까이 찾아가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그런 친구를 둔 것도 부끄러워하겠죠. 근데 외국은 그 교회에서 그런 봉사단체죠. 간호원도 한 명 끼고, 뭐 의사도 있고, 뭐 그 여러 상담사도 끼어서 이렇게 그룹이 돼서 그런 에이즈 걸린 환자들을 병원이나 이런 데로 찾아가서 상담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런 아주 시스템이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90년대에 그 유학을 가 있었는데 그때 벌써 쫙 갖춰진 거예요. 그런 시설이 뭐랄까 시스템이. 그래서 너무 대단하다.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좀 피해야 되는데 교회 사람들이 아주 앞장서서 이렇게 딱 구성을 팀워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발표하는 의사가 발표했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찾아가고 어떻게 상담하고 도와주는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에이즈 치료제가 아직 거의 없었을 때예요. 90년대. 지금은 약이 많이 좋아졌대요. 그래서 그냥 감기 걸린 거 무슨 폐결핵 환자처럼 계속 약 먹으면서 오래 살 수 있대요. 완전히 낫지는 않는데 그래도 우리 비슷하게 지연시키는 거죠, 죽음을. 근데 그 전에 뭐 프레디 머큐리인가 그 사람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일찍 다들 죽었어. 그리고 동성애라는 건 사실 옛날부터 있었대. 옛날에는 그 그리스 뭐 이럴 시절 그 동성애 하는 거를 아주 그 최상의 걸로 생각한 거야. 멋있다기보다 이거는
생각으로 연애하는 쪽이라 물론 육체적인 관계도 있었겠지만 그 생각으로 연애한다, 사랑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런 말이 있대요. 저 사람이 동성애자가 아니었을까 할 정도. 그러니까 사생아였대. 우리 공자님도 사생아였잖아요. 근데 천재가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는 이제 부모가 아마 버리면서 붙여줬는지 다빈치라는 그 빈치라는 마을 이름이래. 성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사생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뭐 자연을 보고 막 그리고 이랬는데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애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본받아서 그 한쪽 그 모나리자 한쪽 눈은 어느 부인 모델 그 부인 눈에 S자가 그려 있고 그 사람 이니셜 이쪽은 L자가 그려 있는데 그 S자가 그 뭐 살리에르인가 자기 애제자 그 모나리자 눈에 그게 있대요. 자세히 요즘에 분석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천재 같은 사람이 동성애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뭐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각을 지금도 청소년들도 그런데 노출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또 이혼 문제, 또 낙태 문제 이런 게 다 생명 윤리하고 관련된 그 문제인데 너무 우리가 복음주의의 틀에서는 수용하기가 좀 어려운 그러니까 그만큼 신학적 작업이 안 돼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제 그 정도로 우리 토론을 마치도록 하고 특별히 질문이 있으십니까? 발제자한테. 여러분. 네, 없으시면 우리 박수로 우리 마치고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 두 번째 발제까지 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그냥 우리 연결하는 김에 두 번째 발제는 이제 첫 번으로 그 실태조사 첫 번째 발제를 하시는데 본인의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발제를 준비했다고 하니까 좀 궁금하고 현재 또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죠? 친구랑 같이 진짜 우리 생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손정원 지난번 순서로 했듯이 우리 다음 주에는 누가 할까요? 저 차례인데. 예, 그러면 박광선이죠. 네. 다음 주 준비하시고요. 19일이네요. 조사. 그 다음 주에 누가 할까요? 실태조사. 우리 김지훈 씨가 할래요? 그대로? 저 제 차례. 자기가 차례인가요? 바꿨구나. 박형근이 네. 26일 조사. 그 다음에 김지훈 씨가 12월 3일 네. 조사. 그리고 12월 10일도 우리가 발표할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명미나 12월 10 마지막 저기네요. 조사 발표. 네, 그러면 다 순번이 돌아가고 다음 주는 우리 누가 발표죠? 김지훈 네, 씨죠? 저 발표. 예, 신약성서에 관한 내용을 발표. 그 다음에 명미나. 그러니까는 아직 발제가 둘씩 겹치는 때가 좀 있겠습니다. 자, 푸른 숲 프로젝트 시작하시죠. 네, 저는 환경 및 교육 실태 현장 조사를 제가 지금 친구랑 하고 있는 환경에 관한 활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대학원 1년 동안 휴학을 했는데요. 그 휴학하는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제가 했는데 알바몬이라는 데서 이제 검색을 하다가 되게 흥미로운 일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터는 집 근처에 제 청량리에 살았었는데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데였고 국립기관이거든요. 일에 대한 소개에 써져 있었는데 거기에 곤충 채집, 곤충 분류, 표본 제작, 사진 찍기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도 막 곤충에 관심 있고 채집하러 다니는 거 재밌고 그래가지고 되게 흥미롭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서울 분이세요? 아니면 시골에서 자랐어요?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곤충에 관심이 있었네. 네. 제가 일한 데는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영양센터 산림생태과였습니다. 위치가 어디 있죠? 위치가? 청량리고요. 홍릉이라는 데 있고요. 좀 이렇게 약간 들어가면 내가네요. 있어요. 네. 거기에 그런 연구하는 KDI나 카이스트나 카이스트도 거기 있죠. 키스트나 있다 그쪽에 키스트가 많이 있다고 있어요. 그러네요. 연구단체들이.
그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거는 거기에 있는 이제 박물관이고요. 산림박물관. 그 밑에 있는 데가 이제 연구동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일했고요. 또 여기는 홍릉 수목원이라는 데가 뒤에 같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명성황후 옛 무덤, 옛 무덤이 같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요 개미파리 박사님이랑 나비 딱정벌레 박사님이랑 그걸 같이 전공하십니다. 그분들 밑에서 연구원. 네, 박사 논문. 박사님들이랑 같이 나비도. 일을 했습니다. 개미파리? 그런 것도 개미파리를 있어요? 같이 하고. 개미로 논문 쓰셔. 박사. 그런데 이제 그 국립산림과학원이라는 데 들어가는 게 대학 교수보다 교수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연구원 우리나라에 되는 게? 되게 엘리트들이 엘리트들이? 예, 많이 모이시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일들은 왼쪽에 보시면 이제 곤충 채집을 해서 표본으로 만드는 일들. 그리고 뭐 이게 노린재들인데 노린재는 노린재, 딱정벌레는 딱정벌레, 분류. 예, 뭐 파리, 나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분류하는 일들. 근데 곤충은 미리 잡아오나요? 누가 잡아왔나요? 제가 다니면서 잡습니다. 어디서 숲에서? 네, 거기 뒤에는 홍수목원에서 잡고 뭐 이제 여기저기 많이 다녀요. 그 그래요? 광릉이라는데 광릉에도 수목원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일반인 들어가지 못하는 연구림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잡고 여기저기 많이 다닙니다. 북서울권을식도 가고 어디 한강도 가고 가리왕산이라는 데 가고 여러 군데를 갑니다. 이제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잡아요. 잠자리채 같은 걸로 이렇게 무작위로 잡아서 거기에 몇 번 휘둘렀을 때 어떤 곤충들이 주로 잡혔다. 언제 가서 잡히고 뭐 언제 가서 잡히고 일주일 단위로 잡고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네, 다양한 그리고 또 방법. 함정 트랩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함정. 그 일주일 동안 그 트랩에 어떤 종류의 딱정벌레나 뭐 병충해 뭐 이런 것들 알아보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은 저랑 같이 일했던 형인데요. 이거는 이제 온도랑 습도를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속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계입니다. 이런 그 것 주변의 온도나 습도죠? 예, 그 주변의 온도와 예. 습도. 그래서 이 온도와 습도에 어떤 곤충들이 이렇게 모이는지, 어떻게 변하는지, 온도와 습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곤충들을 잡아서 분류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또 책을 만들기 위해서 현미경 뭐 1억짜리 되는 현미경으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표본으로 제작하고 사진 찍고 뭐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쓰시는 거였습니다. 곤충 채집하기 위해서 되게 여러 지역들을 다녔는데요. 제가 간 곳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많이 가는 곳 중에 한 군데가 가리왕산이라는 데요. 근데 가리방산, 가리왕산. 가리왕산. 예. 500년간 거의 500년 동안 연구 시험용으로 거의 막 보존되어 왔었던 와. 그런 곳인데요. 거의 우리나라. 예. 거기에는 연구원을 이외에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출입할 수 없도록 통제되는 곳이라 되게 대단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평창 동계 올림픽 때문에 시험님이 파괴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네, 이렇게 나무들이 엄청나게 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동물들의 곤충들의 다양한 서식지인데 그리고 서식지인데 스키장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가 예, 보죠. 스키장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벌목되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 제주도도 지금 많이 그저 구름 같은 거 있잖아요. 오름 이런 것도 다 끊어지고 빌라 같은 거 리조트 다 들어서서 대단하더라고요. 산림이 많이 파괴되는. 네, 이거는 그 평창 가리왕산을 이렇게 하면서 사라지는 보금자리에서 쫓겨난 동물들이라고 그럽니다. 오소리, 삭, 노란 목도리 담비, 하늘다람쥐, 산토끼, 수달, 족제비, 노루 뭐 이런 동물들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과학원에서 제가 일을 하면서 박사님들은 제가 일개 알바생밖에 안 되는데 그냥 일만 이렇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일만 뭐씩 주고 이렇게 일만 계속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산림에 대해서 또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의식화가 됐겠네요. 그 네. 기간 동안. 그리고 제가
제가 들어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세미나에 들어가서 듣게 하시고 책도 계속 선물해 주시고 어머. 여기에 있는 책이 거기서 받은 거예요. 네, 박사님들이 책을 한 되게 많이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너무 많고 무거워가지고 오늘 다 못 가져오고. 네, 몇 권만 가지고 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하루는 같이 그 박사님이랑 식사를 하는데 박사님들이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박사님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본인은 지구 온난화 문제로 인해서 지구가 50년 후면은 인류가 멸종할 멸망한다. 거라고 멸종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하신다. 그렇게 예측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그들만이 아실 수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끼리는 다 통하는. 예. 예. 근데 그 다른 박사님이 거기에 말을 이어서 하시는데 자기도 다 동의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런 추세로라면 50년 후지만 뭐 물이 해수면이 상승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나라와 나라 간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먼저 일어나서 먼저 우리가 자기가 사멸할 보기에는 것이다. 20년 아니면 큰 문제가 올 거다. 그렇게 아이고 20년 안에 네, 또 이야기를- 여러분 걱정이네. 나야 뭐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괜찮. 여러분이 아깝네 인생이요. 빨리 결혼부터 해야겠다. 빨리 결혼부터 하셔야 되겠네요. 네. 잠시만요. 여기 좀 예, 개미 분포도감도 있고. 와. 이분들이 그럼 공무원이세요? 뭐예요? 네, 공무원이세요. 공무원이세요? 와, 몇급 이런 것도 있나요? 몇급 공무원? 거기에 이제 뭐 부장, 과장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른데요.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돈 많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대우도 괜찮고. 예. 그리고 거기 서울 한복판인데 공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아무래도 수목원이다 보니까. 그냥 다른 한 박사님은 지금 이미 결혼하셨고 자녀도 대학생이고 이러셨는데 한 박사님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결혼 안 결혼 안 하셨대요? 하셨거든요. 근데 그 박사님은 곧 결혼 앞두고 계셨는데 자녀를 낳기가 무섭다고. 어머나, 그래서 어머나. 실제적으로 정말? 자녀를 안 낳을 생각이라고. 왜냐면 어머, 정말? 자기네가 이렇게 연구한 결과 그렇게 짧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기 고민을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니까 와. 자녀도 낳는 거에 대해서 겁을 고민을 나고, 겁을 내고. 실제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걱정 되시겠습니다.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낳는데 어떡하죠? 나만 잘 살고. 예.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그래서 지나면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되게 인식하게 됐는데 환경과 생태계에 관련해서 제가 사역을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데는 또 다른 동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 박사님이 읽으라고 했던 그 책들을 좀 읽게 됐는데요. 네. 거기에 지구 온난화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벚꽃이 조금 빨리 피거나 조금 추위가 일찍 오거나 예, 그 차이로. 예, 뭐 해양의 지도, 어종의 지도가 변하거나 뭐 그런 정도인데 적도 근처의 나라들은 말라리아가 훨씬 많이 발생하고 전염병도 많이 증가해서 고통을 받거나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통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그것처럼 잠시만요. 이런 자료들을 또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아프리카 대륙에 미칠 영향. 평균 기온이 올라가고 토양이 사막화되고 전염병 들고 말라리아 사망자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우리만의 문제나 뭐 멀리 떨어진 미래의 문제들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육류 소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 경제가 성장할수록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들이 잘 살수록 증가하는 게 육류 소비라고 하는데요.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가 특히 그런데 육류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한대요. 경제가 발전할수록. 50년간 한국은 6배가 증가했고 중국은 20배나 인구에 비해서 20배면 엄청나겠죠. 인구가. 근데 이 육류 소비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이 증가해야 되는데 공급을 늘리는 두 가지 방법은 더 많이 키우는 것과 더 많이 먹이는 거잖아요. 네, 사료를. 네, 근데 소와 돼지 등 가축이 살을 찌울 때 드는 곡식량, 그러니까 어떤 통계에서는 고기 1kg당 곡식이 12kg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쇠고기 100g당 곡물은 8kg, 물은 2,000L, 땅은 1.5평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많은 그 식물들이 그 동물의 먹이로 필요한 거고 우리 인간이 또 동물을 더 많이 요구할수록
황폐화되는 거죠. 식물을 자꾸 잘라서 사료로 써야 되니까. 지구상에 생산되는 곡식의 3분의 1이 다 가축이 소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미국 4인 가정이 버리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모으면 한 사람이 1년 4개월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온다고 해요. 세상에. 소말리아 같은 경우에는 50년 전보다 오히려 그 영양 상태가 더 후퇴됐대요. 그래요? 50년보다. 50년 전보다?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육류 소비를 줄이면 전 세계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식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좀 희망적이라기보다 예.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가능성. 이야기를 베지타리안이 많이 필요하네요. 네, 그 채식주의자 그런 예. 채식주의자들이 이런 이유에서 채식을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가축이 소화시키면서 발생하는 뭐 방귀나 트림 같은 게 굉장한 가스가 되네요. 메탄가스인데 네. 이 메탄가스가 이산화탄소보다 20배에서 80배 정도 더 강력한 온실가스라고 독하대요? 합니다. 근데 이 육류들이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지구 온난화의 문제에 더 많은 문제들을 발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들을 들으면서 환경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면서 사회 구조적인 네. 문제고 국가 간의 구조적인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피해 보는 거는 그러니까 누리는 거는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도 이제 잘 살아가는 나라들인데 반면에 피해를 보는 나라들은 적도 근처에 그렇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나 네. 또 해수면이 상승해서 사라진 나라도 있다고 벌써. 또 쓰레기 섬이 돼버린 나라들도 있고 여러 그런 가난한 나라들. 이주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네. 나라가 사라지니까. 그래서 그런 일종의 폭력에 우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가담을 하고 있으면서 또 교회가 그런 자각도 없고 또 교육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일에 기여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나로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학부 때 기독교 교육을 전공해서 그런지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할 수 없어가지고 또 친구를 모았고 같이 마음이 맞는 친구 한 명과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싶었던 건 원래 처음에는 캠프였는데요. 캠프를 열기 전에 예. 저희가 먼저 저희들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어떤 노력들을 했고 그런 저희만의 스토리가 없이 캠프를 시작할 수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푸른 숨 프로젝트라는 이제 1년에 저희만의 스토리를 만들기로 시작했습니다. 로고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그 친구의 숨이라고 그랬네요. 푸른 숨입니다. 숨. 그 친구랑 만난 지는 1년이 좀 넘은 것 같고 지금도 목요일 오후마다 만나서 함께 책을 읽거나 자료를 수집해서 SNS에 올리고 어떤 것들은 직접 실험해 보기도 하고 테마를 정해서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동참하게끔 하기도 유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름을 푸른 숨이라고 한 이유는요. 자연과 사람이 푸른 숨을 쉬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숨이라고 했고요. 숨으로 했네요. 어떤 푸른색이 상쾌하고 시원하고 깨끗한 그런 지구의 모습. 지구 모습이고. 예, 또 아까 모습이고. 말했던 구조적인 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 사람들에게도 푸른 숨을 쉬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푸른 숨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을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 이게 그 모임이에요. 저랑 이 친구랑 같이 모이고 있고 이렇게 책을 읽거나 카페 같은 데서도 종이컵 같은 거 플라스틱 컵을 잘 사용하지 않고 머그를 가지고 다니고 텀블러 같은 걸 가지고 다니는 일들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인 일은요. 이런 생태 환경에 대한 자료나 신문 기사 등을 저희 SNS,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재생 복사지 이런 우리나라 1일 복사 사용량이 1일 복사지 사용량이 54,000 상자. 오, 상자요? 네, 상자. 네, 상자. 네, 출력한 그날 버려지는 사무실의 종이는 45%.
반이나 우리나라 버려져요. 재생복사지로 사용하는 양은 2.7%. 아, 너무 작다. 10%만 재생복사지로 바꿔도 날마다 760그루의 나무를 심을 수 있다. 해마다 27만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는. 네, 또 이거는 한 사진 작가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초대 조건이 일주일 동안 당신들이 사용한 쓰레기를 모아서 가지고 와라. 그 초대 파티에 초대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사용한 쓰레기를 모아놓고 사진을 찍는, 그래서 쓰레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런 일들을 한다. 이런 정보들을 올리고. 예, 또 샴푸가 내 몸을 병들게 한다. 샴푸가 몸에 굉장히 좋지가 않대요. 사실 샴푸를 그래? 쓰지 않아도 여자들이 유방암 걸린 환자들을 조사했는데 그래요? 샴푸 샴푸 성분이 쪽으로? 몸에서 많이 나와요. 정말요? 이런 샴푸 같은 게 여기 뭐 머리에는 3.5배 흡수가 되고 이마에는 오. 6배, 턱에는 이마에. 13배, 손바닥 0.8, 생식기에는 42배. 뭐 40이구나.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몸 안으로 흡수돼서 쌓인다 그래요. 예.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더 자궁이나 이런 쪽에 쌓이면서 아이 태아에게 굉장히 좋지 암이 않다고 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르겠대. 삼투. 이제 저희 들어가서 보시면 예. 이거를 시행하면서 1년 동안 머리를 감지 않은 사람의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와. 여자분. 머리가 굉장히 긴 여자분인데 쉽지가 않대요. 처음에는 쉽지가 않은데 기름도 지고 떡도 지고 그래요. 지고 그렇고 막 머리도 따갑고 두피가 벗겨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그 리듬, 그 어떤 밸런스를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몸이 나중에는 적응하는 거겠죠. 샴푸를 쓰지 않아도 원래 몸이 밸런스 유수분이 피부가 알아서 아, 조절이 하게 돼 되는데 있는데 저도 우리가. 피부과 옛날에 갔었는데 로션을 자꾸 바르면서 아. 제 유수분을 로션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능력을 사정 상실하는 능력을 거래요. 사정하는 거. 잠깐 끊고 좀 고통스럽지만 그거 시간이 흐르면 얘가 다시 유수분을 회복하네요. 몸에서 저절로 수분을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외국에서 10년 동안 있을 동안 뭐 파운데이션 이런 거 안 썼죠. 뭐 학생 신분이고 뭐 치장하고 나갈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가 귀국해서 그러니까는 쌩얼이죠. 말하자면 로션만 바르고 뭐 원래 파운데이션 안 썼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다녔더니 다들 나를 좀 말하자면 화장도 왜 안 하고 다니냐 그렇게 보더라고요. 시각. 근데 좋은 거는 내 피부가 남들보다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게 독소가 있대요. 화장독이 수은 이런 게 다 있대요. 그 화장품에는 그거를 그러면 기초 화장만 하니까 훨씬 깨끗한 거예요. 피부가 남에 비해서 덜 늙은 거죠. 그러니까 덕을 본 거라서 지금도 그 습관대로 파운데이션 안 해요. 그냥 로션만 바르고 뭐죠 그 선크림만 바르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남보기 흉하지 않으면은 된 거니까 그렇게 오히려 그 화학약품이 안 좋다는 건데 뭐 그러면 예. 비누로 머리를 감고 이런 것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래도 그 자향은 그 여자분은 아예 진짜 그 무슨 아무것도. 베이킹 파우더인가? 베이킹 그 파우더랑 소다 식초 같은 소다 걸로 같은 거. 네, 천연 재료로 이용해가지고 예. 써서 만들어서 예, 이렇게 네, 그 천연재료 같은 걸로 이제 만들더라고요. 그거가 그러면은 뭐라 그래야 되나 샴푸 같은 효과가 나는 거야. 그걸로 예. 머리를 감으면. 그렇죠. 뭐 그만큼 세진 않아도 어느 정도 비누 효과는 나겠죠. 천연 걸로 하니까. 그리고 뭐 정말 정성이 있어야지 가능하죠. 샴푸가 진짜 편하죠. 남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짧아서 그래도 좀 해볼 만한데 여자들은 아, 힘들어요. 예. 네, 진짜. 또 다음은 이런 좀 아이디어, 환경을 절약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거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으면 변기로 바로 물이 네. 이렇게 흘러가게. 반은 50%는 그 사용된 물로 흘러가고 50%는 새물로 흘러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괜찮다. 근데 좋다. 문제는 저런 게 너무 비싸다는 거. 이런 게 어떻게 좀 이제 보급화할 수 있는 어떤 예. 사람들이 나타나요. 이사 가면서 좀 이렇게 그런 거 보게 됐는데 저런 건 뭐 많이 비싼 거. 엄두가 안 나네. 그렇죠. 엄두가 안 나. 뭐 빗물 받는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 다 그러니까 보다 우연히 봤는데 어지간한 사람은 그런 거 할 수가 없겠더라고. 변기물을 뭐 빗물로 받아가지고 하고 막 이런 거 다 있긴 한데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거를 엄두를 낼 수가 없더라고. 일단 집에서. 기초 설비비가 많이 드니까 처음 공사비가 시공비가 그래도 이미 많이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또 바꾸는 것도 어렵고. 그렇죠. 네, 뭐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퍼나르다 보면은 이제 토론이 일어나게 돼요. 네. 어떤 토론이 있었냐면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은 차라리 텀블러를 씻는 게 종이컵 하나 버리는 것보다 물이 더 물이 더 든다. 든다. 근데 사실 종이컵을 하나 만드는 데는 나무를 키워야 되고 키우는데 필요한 게 또 필요하고 그 잘라야 되고 자르면서 발생하는 뭐 이산화탄소나 가공하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가끔 일어나는 건데요. 결론은 뭐야? 결론은 그냥 텀블러 쓰는 것이 나아요. 낫다. 그러니까 토론에 많이 참여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좀 관심을 갖고 들어옵니까? 보는 사람들이 주로 보는데 그렇게 많이는 드러나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예.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별로 없어서 그냥 저희끼리만 처음에. 하는 식으로 예. 좀 하고 있었는데 간간히 주변에서 이런 거 하고 있다는 거를 보고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들도 텀블러 들고 다닌다. 우리 안에서 그 댓글이나 그런 걸로는 안 나타나지만 네, 실제로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을 직접 하기도 해요. 이거는 인간의 조건이라는 데 나왔던 이 걸레 2개랑 분무기 하나로 어머. 세차하기.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차하는 건데요. 세차를 직접 해봤는데 예. 한 15분 정도 걸리고 겉에는 생각보다는 깨끗해지는데 아주 찌든 때는 잘 안 되더라고요. 찌든 때는. 네, 찌든 때는 잘 안 되는데 생각보다 깨끗하게 잘 되더라고요. 뭐 이런 실험들을 또 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왼쪽에는 그 돌 변기통에다가 돌 넣어서 물 절약하는 물 거. 절약하는 네, 거. 오른쪽은 커피 찌꺼기로 기름기 프라이팬. 제거하는 거. 고기 먹고 나서 기름기 제거하는 거. 그리고 뭐 동영상이나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는 동영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요. 또 이거는 샤워 빨리 하기, 물을 아껴 쓰기 위해서 어떻게? 그냥 샤워를 최대한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오랫동안 물을 쓰지 않고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4시간 19분? 아니요 4분 군대에서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서는 얼만큼 시간 줘요? 샤워 시간? 5분 정도? 5분씩 줘요? 훈련소에서는 그렇게 주는데 예. 그냥 이제 자대에서는? 생활하는 데서는 그렇게 많이 편하게 해줘. 훈련소에서는 처음에 가면 뭐 한 3분 안에 끝내고 5분까지 옷을 입고 나가야 나와야 진짜 그래요. 들어가면 물 봐가지고 그냥 탁 한번 쫙 하고. 비누 싹싹 하고 그다음에 물 한번 딱 붓고 비누 좀 있어도 그냥 어디 그냥 군대에서 그런 걸 좀 하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 실천하네. 저희 때는 샴푸랑 바디, 뭐 폼클렌즈 이런 거 못 쓰고 오이비누만 꼭 쓰게 막 그래 진짜 비누 하나로 해야 이게 빨리 머리, 그쵸, 머리부터 머리까지.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진짜 빨리 하는 애들은 머리만 비누 칠하고요. 이거 그걸 머리 하고 물로, 이거는 물로 그냥 그렇죠. 이게 제일 빠르죠. 아이디어네. 이게 제일 빠르죠.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 장로님이 비누도 뭐 요렇게 해야 된다. 뭐 은박지로 다 싸놓고 잠도 뭐 딱 몇 시간 몇 시에 일어나야 되고 하여튼 거기서는 아직 거기 들어가면 실천하도록 돼. 벌써 그 몇십 년 전에 일이잖아요. 그 사람 진짜 그 몸소 그렇게 절약하는 거, 아끼는 거, 예, 물도 함부로 못 쓰게 하고 그래서 답답하더라고. 처음에 들어가니까. 네, 뭐 양치를 컵으로 했을 때랑 틀어놓고 했을 때 뭐 이런 실험도 한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설거지 직접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서 설거지 해보기 저희 실험한 거고요. 그리고 지난 여름방학 때는 여행도 다녀왔는데요. 주제는 쓰레기 배출하지 않기예요. 해가지고 그래요? 전주에 어떤 식으로? 다녀왔어요. 전주에서? 네, 전주에 먹을거리가 굉장히 둘이서? 많은데 그 친구가 남편집에서 전주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여기에 이제 플라스틱 통이랑 플라스틱 통이 저기 안에 여러 개 있고요. 네. 텀블러랑 뭐 숟가락 젓가락 그런 것만 가지고 다녔어요? 네,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떡갈비집에서는 저런 종이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거를 쓰지 않고 저희가 가져간 숟가락 끼를. 젓가락 쓰고 잔반 남기지 않기. 이거는 삼백집이라는 콩나물집인데요. 예. 콩나물국밥집에서 김을 뿌려 먹어야 되는데 이게 쓰레기가 안 나와서 안 뿌려 먹고 그냥 먹고 나오는 거. 근데 저기는 초코파이인데 예. 비닐에 원래 싸서 주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냥 저렇게 플라스틱 통, 유리통 같은 데 받아서 제가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기 유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진짜 안 나왔어요? 그 여행 기간 동안? 고속버스 탈 때 이 종이 받는 매표 매표. 네, 그리고 티켓. 저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순서지가 있는데 예. 순서지를 모르고 뽑았어요. 그 순서지.
그 종이가 이렇게 한 영수증까지 한 4장 정도. 그게 나온 게 쓰레기다 네. 전부. 아이고. 그런데 그래서 못 먹은 음식들이 있어요. 꼭 그 용기에만 나오는 그게 뭡니까? 추러스 같은 거, 아니 추러스는 먹었고 음, 뭐 닭꼬치 같은 거였나? 음. 여기에 꼭 포장이 되어서 나오는 아예. 그런 거, 뭐 못 먹은 게 여러 개 있습니다. 예. 좀 안타까운 점이 있었고 에피소드가 좀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한 가지가 있는데요. 2달에 한 번꼴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한 테마를 정해서 8월 달에는 저희가 물에 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10월 달에는 쓰레기에 대한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10월 매달 또 뭐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세요?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목요일 저녁에는 꼭 시간을 빼서 저희가 아, 이렇게 빼서? 만나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그래서 쓰레기 10월 달은 쓰레기의 달이었어요. 그래서 동물은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데 인간만이 쓰레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평균 쓰레기 배출량이 5만 톤이고 쓰레기차가 서울과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아요. 하루 평균. 아이고. 예. 근데 그 플라스틱이 썩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리는지 대충 아세요? 플라스틱. 이게 우리 페트병 같은 거. 50년인가 있었던 그렇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교과서에 아이들 환경 교재에 또 몇 년 걸린다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고.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의 면적은 축구장 2,100개 크기로. 맞아. 그 쓰레기로 인한 피해들. 맞아, 저새 뱃속에 네, 이 오른쪽에 이거는 완전히. 플라스틱이. 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저렇게 있는 거고요. 뭐 이런 정보들을 주면서 이번 10월 달에는 쓰레기 없는 5가지 실천을 할 건데 5R이에요. 이게 나는 쓰레기 없이 산다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 그래서 1주차는 거절하기, 2주차는 줄이기, 3주차는 재활용, 재사용, 4주차는 재활용, 재활용, 섞이기. 리사이클.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어떤 캠페인, 포스터 광고. 엄마 저 풀이는 뭐였는데 아. 비닐봉지. 아유 어떻게 했냐.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첫째 주 거절하기. 거절하기. 스티커.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미리 조금 달라고 한다. 뭐 아.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걸 하고 나서 어떤 댓글들을 이제 다게끔 유도를 하는데요. 네.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거절하고 2다리로 걸어 올라가기. 그리고 이거는 바자회에서 물품을 샀는데 비닐봉지를 받지 않고 백팩으로 받기. 그리고 명세표 거절하기. 아 그리고- 명서표 거절하기. 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이제 댓글들 뭐 자기는 피클을 안 먹기 때문에 피클을 거절한다. 물티슈 홍보물을 받지 않는다. 김밥 비닐봉투 안 쓰기, 커피컵 뚜껑 빨대 홀더 안 받기.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댓글을 달아주는. 예.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올린 건데요. 제가 지금도 쓰고 있는 건데, 요거. 네 텀블러 대신에 예. 한번 받았던 플라스틱 컵으로 계속 계속. 학기 초부터 계속 물을 떠마시면서 종이컵 안 대용으로 쓰기.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다른 누나가 올려준 건데 본인이 리사이클 컵 홀더를 만들었다. 아 홀더. 네, 댓글로 달아준 뭐 이런 일들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멋있네요. 그죠? 계속 또 할 거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는 이렇게 다 같이 외부인들 모여서 오기 원하는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나누는 시간. 근데 그게 장소를 어디로 정해서? 그때는 이 바로 전에는 여기에서 서울시인데. 오. 있었고요. 주로 카페들에서 네, 모였습니다. 카페에서 모여서 한 몇 명 정도 보통 모이세요 한 번? 지금 이렇게 4팀이 모였었는데요. 네. 1명, 2명, 2명, 3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많진 않고. 예. 아, 예. 커피제에서 주로 많이 모여요. 커피지에서 요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반응 같은 저희가 하는 일에 반응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잘 보고 있다고 얘기하거나 또 어떤 친구는 학생인데 자기가 첨보를 집에 놓고 와가지고 등교할 때 깜빡하고 놓고 와가지고 다시 집에 갔다 왔다 뭐 이런 집에 얘기를 갔다 왔다. 들으면은 보람이 보람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캠프 같은 걸 열고 싶고 캠프. 어떤 방향으로? 그 정확하게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뭐 2박 3일 교회나 학교나 이런 데 와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인간의 조건 같은 쓰레기 안 버리고 뭐 그런 활동 잔반 안 남기고. 생활하면서. 팀별로 활동하면서 예. 자기네들이 어떤 걸 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캠프 활동, 학교 수업들에 간간히 찾아가서 자연과 함께하는 뭐 인성교육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여기까지 그 지금 참 좋은데 저는 그 신학생이시고 그 친구분이 어느 전공하셨어요? 친구분과 같이 기독교 아, 교수님.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교회에 다니고 신학생이고 교회 지도자시니까 좀 신학적으로 아까 평화신학, 생명윤리의 신학 얘기를 논문에서도 읽었는데 좀 신학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단지 교육적으로만 환경 차원에서만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건지 이걸 어떻게 신학적 혹은 뭐 신앙적 이런 차원으로 그 이론화시키거나 접목시켜보는 경험은 없었는지요? 지금까지 한 적은 없는데 저희가 예. 앞으로 할 방향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 교회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의식 속에서 우리의 버리는 낭비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웃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접목을 하려고 생각 중이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제 네. 접목하려고 생각 중이고요. 또 이 생태계라는 것 자체가 유기적이고 상호적이기 다 때문에 연결돼 있죠. 예, 이런 일반적인 주입식 교육, 객관적인 교육이 아니라 이런 같이 활동하고 만져보고 하면서 인간의 어떤 인성과 어떤 서로의 유기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의 몸이라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뭐 다 성경 본문에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부분도 있고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그 주제가 다 나올 수 있겠네요. 자, 질문이 있으면 우리 한두 마디 하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다들 대부분 이제 요즘은 심각성에 대해서 많이 느끼는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나는 저런 거 하다가도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안 해버리면 내가 이게 하는 게 뭔가 의미가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나는 뭐 저 사람이 하니까 나는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뭐라 해야 되나 그런 가치관을 좀 개조시켜야 될 부분이긴 하잖아요. 사실 뭐 캠프도 하실 거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 하시는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안 해도 나는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가치관을 심기 위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물론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 때문에 뭐 적도에 있는 나라들이 힘들어지고 뭐 아까 보니까 뭐 사하라 사막은 뭐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이 될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게 피부에 와닿진 않거든요. 제가 어제 북극의 눈물이라는 프로를 보게 됐는데 거기서 얘기하더라고요. 거기도 뭐 50년 후에는 뭐 북극의 얼음이 다 녹아버릴 거고 것이다. 그러면 뭐 이누이트들은 뭐 사냥도 못하고 살 수도 없고 특히나 북극곰은 진짜 그런 설탕이 없죠. 예, 그래서 다 멸종. 그렇게 돼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저도 어제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라는 건 알겠지만 사실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구나 사실 좀 그런 거 좀 둔감하죠.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저희도 그게 계속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시작한 게 동참하게끔 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쉽지 않고 자기의 편리를 포기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그게 어려운 쉽지 것 같아요. 않죠. 왜냐면 내가 일단 희생하고 불편해지는 거야 일단 당장. 그래서 뭐 자꾸 문명이라는 게 편리한 게 문명인데 편리를 포기한다는 게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개인 결단. 네, 그래서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은 생각나지 않아서 계속적으로 수업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하고 아이디어를 그래서 좀 캠프를 얻고. 열어주고 예. 그리고 또 어떤 아이디어 상품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런 방법들이 있다 알려주는 정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정도 이제 초보 단계, 아직 시작 단계니까. 근데 하여튼 스타트는 참 좋았잖아요. 아무도 실천 안 하지 뭐 알고만 있고. 우리 다른 분은 질문 사항 없습니까? 아니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좋은 아이디어. 예, 하여튼 우리 첫 번째 현장 실태조사 달제 본인의 경험으로 그 무브먼트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손정원한테 우리 박수를 보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